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웅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웅입니다. 네. 왜 웃으세요? 반가워서. 이제 네. 이제 정말 오래 방송 같이 했잖아요. 그쵸. 이제 네, 이쯤 되니까 가족 같아요. 아유, 그럼요. 또 이 시간에 늘 네. 우리 또 술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정말 좋아하시고요. 청취자분들도 애청자분들은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명웅 씨에 대해서.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 위스키의 역사에 대해서 네. 쭉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네. 오늘은 그 위스키의 친척, 근대 한국 소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스키의 친척이 소주라는 얘기는 네. 진짜 제가 살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긴 하지만 또 말 안 되는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증류주란 차원에서. 네, 그렇긴 한데 우리는 또 그게 격차가 너무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유래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이슬람의 연금술에서 시작했다. 네. 부분이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닮은 부분이 많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위스키는 네. 왜 이렇게 비싸고 소주는 또 그런가? 그게 약간 사대주의도 있어요. 위스키, 아. 서양의 술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고 우리나라 술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고급으로 치지 않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쭉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 소주의 유래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고려 말에 몽골을 통해서 소주의 증류 기술이 들어왔고, 네. 또 조선 시대는 또 굉장히 또 어마어마하게 비싼 술이었죠. 최고급 술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대중화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증류주를 가장 많이 마신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되겠습니다. 세계 아니, 1등.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보다 우리나라 보드카. 더 많이 마십니다.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네. 더 많이 마셔요? 네. 다만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알코올 도수도 높죠. 오. 양으로만 따지면은 우리나라 더 많이 마십니다. 러시아인들의 평균 수명이 한 60살밖에 안 된대요. 네. 그게 다 60 보드카 마신 맞습니다. 것 때문이다. 과음 때문에 맞습니다. 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럼 네. 우리는 왜 이렇게 멀쩡해요? 보드카는 40도 넘어가고. 소주는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렇죠. 10몇 도 정도잖아요. 정말 다행인데요. 네. 원래 소주도 그 정도 도수가 나오는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해장국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해장국이 없어요. 거기도 또 해장할 만한 게 뭔가 있겠죠. 저는 가보진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대중이 즐길 만한 소주는 언제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보통 보면은 1920년도 정도로 보고요. 네. 이때 왜냐하면 이제 양조장이라는 체제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산업적인 양조장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래된 양조장이 다 이때 등장을 하죠. 뭐 소주뿐만이 아니고요, 막걸리, 약주 또 다 포함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양조장의 시작은 맛있게도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어느 쪽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려 있으니까 좀 그런 개념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남쪽과 북쪽 어느 쪽이 더 많이 만들었습니까, 소주를? 이게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데요. 네. 조선 주조사라는 기록을 보면은 북쪽, 그러니까 38선 이북이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드는 술이 80% 이상이 소주였어요. 남쪽은 거의 한 60-70%가 막걸리였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네.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북한, 그러니까 38선 이북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쌀 재배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를 재배하냐면는 조와 좁쌀이나 수수 같은 걸 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걸로 막걸리를 만들면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족껍데기 막걸리. 네, 그거는 이제 쌀 베이스로 해서 족껍데기.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추가를 한 거니까. 그거는. 네. 어쨌든 그래도 막걸리 맛이 좀 별로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또 남쪽 같은 경우는 호남평야 같이 또 곡창지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쌀이 비옥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남쪽은 막걸리 같은 발효주를 많이 만들었고, 북쪽은 또 이런 소주 같은 거를 많이 만들면서 최대한 뭐라고 할까, 조나 수수와 같은 막걸리를 비교적 좀 잘 안 마시려고 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쪽에서 소주 만들 때는 우리 이제 중국 고량주 같은 거는 수수나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량이라는 이름 자체가 수수란 뜻이죠. 그런데 그 북쪽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소주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 유명한
그 북쪽에서 온 술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로 돼 있는 문배주. 아, 문배주. 네, 그게 수수가 베이스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럼 네. 그거는 정말 고량주 맛이 좀 네, 나겠네요. 고량주 맛이라기보다는 그 고량주가 문배주의 맛이죠.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 소주는 북쪽에서 훨씬 한 80%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소주 많이 마시잖아요. 네. 북쪽에서 이렇게 소주가 내려왔다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해방 이후에 많은 이제 소주 양조인들이 네. 월남을 하시고 또 한국 전쟁을 통해서도 또 많이 내려오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가장 유명한 소주 회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진 무슨 해가지고 네. 여기도 원래 평안도 용강에 있는 회사였어요. 오, 네. 이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이거 흥미롭다고 생각하실 것 네, 같아요. 뭐, 정말 몰랐어요. 그렇죠.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된 회사긴 한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한국 소주의 기원은 뭐 383 이남 남쪽이라기보다는 좀 북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나 이런 것처럼 몽골에서 유래되고 네. 그리고 이제 소주를 다 생산은 하고 있었지만 네, 또 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동소주나 네. 뭐 이런 소주들은 다 있었지만 네. 산업화되어 있는 소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북쪽이 좀 더 많았죠. 네. 네. 근데 혹시 그때는 지금에 없는 독특한 네. 소주 이름이 혹시 네. 있었나요? 아시는 소주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산미 소주, 네. 예. 백구 소주, 뭐죠? 제비원 소주, 네. 금성 소주, 네. 금년 소주, 네. 사막 소주가 이거 있습니다. 알아. 하나 나왔나요? 사막 소주. 네. 그렇죠. 이제 1960년대, 70년대 예.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비운의 소주라고 불리는 사막 소주가 목포. 있었죠. 네. 맞습니다. 목포의 소주죠. 네. 또 창립자가 또 가수 남진 씨의 또 부친이기도 하시고 네, 맞아요. 유명하죠.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운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굉장히 유명한 정치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네. 뭐 기본적으로 일단 뭐 탈세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추징당하죠. 당시로 3억 2천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73년에 부도 처리했는데 당시 재계 66위까지 올라갔고 와. 하여튼 뭐 그 소주 분야에선 뭐 탑이었고요. 네. 2위였던 당시 진 무슨 로 같은 회사 같은 경우보다는 거의 2배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걸 볼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네, 맞습니다. 뭐 정치 자금을 줬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거였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이 이제 그 당시에 호남이다 보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막 소주가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 뭐 이런 그 소문이 많이 돌았죠. 돌았는데 뭐 지금도 이제 사막 소주 관계자는 그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그것과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속 이 비운의 사막 소주라는 얘기는 계속 이제 돌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관계는 저도 뭐 확실하게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걸리는 양조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소주 양조장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지역별로 봐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걸리 같은 경우는 거의 1,000개 가까이 있는데 네. 지금 소주 양조장 남은 것들이 한 10곳 좀 넘죠. 이런 초록색 병에 있는 소주를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적어졌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원래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한 200곳 정도가 있었어요. 소주 네. 양조장이요. 네.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70년대 하면 또 새마을운동 아닙니까? 이 새마을운동의 또 슬로건 중 하나가 빨리, 많이, 싸게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소주 양조장들을 하나하나 다 관리하기 어려운 거예요,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야, 통폐합해. 하나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의 장부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면 단가도 싸지고 그리고 인건비도 덜 들고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손실 적어지고 그래서 다 하나가 돼버려서 저 아까 말씀드린 뭐 산미 소주라든지 뭐 제비원 소주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10개 정도로 이제 줄여지고요. 근데 이건 소주뿐만은 아니에요. 막걸리도 그 막걸리 양조장 라벨 보시면은 이름이 합동주조장. 그런 거 많아. 꽤 많죠. 예. 이것도 당시에 70년대 다들 어떻게 보면 강제로 통폐합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한국 술의 다양성이 이때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때는 이렇게 뭐든 국가가 통제하려고 했던 시대니까요. 그래서 유명하게 언론도 일도일사 이렇게 맞습니다. 다 통폐합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랑 다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그래서 싶어요. 통폐합주로 이제 맨 처음에 나온 술이
그 소주와 맥주를 통폐합 시켰다 그래서 소맥이 그때 맨 처음에 나왔다고. 네. 소맥이 역사 시간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시는 소주는 네. 그 주정에 물을 탄 희석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증류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뭐 우리 일반적으로 발효하고 그냥. 증류하는 건 똑같은데. 네, 과정은 똑같지만. 네, 그렇죠. 근데 그 아시다시피 내용물 자체, 그러니까 안에 들어 원료를 정해진 원료를 쓰지 않죠. 쌀이면 쌀, 보리면 보리 이렇게 쓰지 않다 보니까 네. 남은 잉여 농산물 가도 만들다 보니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긴 하죠. 근데 이런 희석식 소주는 언제 등장했습니까?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있었는데 네.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1965년도부터입니다. 뭐냐면은 이때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양곡관리법이라 해서 네. 쌀이나 보리로 술을 빚지 말아라 라는 법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증류 소주, 그러니까 쌀 소주, 보리 소주 만들던 곳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뀌죠. 희석식 소주로 네. 다 바뀌면서 그 이후로는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쌀 소주, 보리 소주, 뭐 찹쌀 소주 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예 싹 사라지게 되고 네. 뭐 겨우 이제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민속주 부활화 운동이 생기면서 겨우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네. 그때는 쌀 부족하니까 네, 쌀로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고구마로 주정을 만들거나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의. 뭐 고구마로도 처음에 이제 고구마로도 만들다가 네. 나중에 타피오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남미의 감자 같은 거를 좀 수입해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알코올을 수입해 버리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거는 기억이 나는데요. 80년대 관광소주라고 있었어요. 네.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관광소주. 사각형. 네, 맞습니다. 병에, 네. 관광소주 이게 뭐냐면은 예. 1986년도 아시안 게임, 1988년도 이제 서울 올림픽 계기로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호텔이라든지 이런 숙박업소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술을 보여주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부가 좀 이쁘게 좀 만들어봐 라고 했더니만 사각병으로 이쁘게 소주를 만든 거죠. 내용물은요? 똑같죠. 네, 가격은 높고. 네. 근데 그게 결국 어떤 소주였냐면 관광업소용 소주였어요. 네네. 네, 업소용 소주인데 업소용이 빠지면 관광소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어서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서들 있는 게 관광소주였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만 다르고 내용물은 같았다는 어떻게 보면 한국 술이 약간 우픈 역사기도 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 소주 병에 몇 미리? 요즘에 360ml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좀 규격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소주병도 다양했다면서요? 다양했죠. 네. 무엇보다 이 소주 대병 소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있지 않나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요? 거의 없고 1.8리터짜리. 그거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시골 분들이 그 대병 소주 사다가 드셨었어요. 대병 소주 같은 경우는 한 손에 못 따르잖아요, 절대로. 앞에 머리를 잡고 뒤를 잡고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뭔가 소주를 대병으로 이렇게 따라준다는 느낌이 되게 친근하면서도 그 굉장히 색다른 소주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또 워낙 일도 많이 하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맞습니다. 일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대병으로 이렇게 한 잔 크게 따라가지고 한 잔씩 드시고 일하고 그러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다가 또 다치시기도 하시고.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소주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초록색 소주병 이건 언제 처음 나왔죠? 우리가 이제 보통 초록색 소주병이 굉장히 그 소주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만큼 기본적인 소주병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90년대에 나왔고요. 뭐 강원도에서 유명한 소주 회사가 하나 있었죠. 경월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린 소주가 나오면서 기억나시죠? 히트를 치면서 이제 다들 소주병을 초록색으로 바꾸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들 이 소주병을 벤치마킹해서 다 비슷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소주업체들이 2003년도에 병을 같이 쓰자 하면서 결정을 했고 2009년도에 아예 디자인도 똑같이 하자 해서 현재의 그 소주병이 공용병으로 되면서 보통 재활용을 8번에서 9번 정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소주 도수도 좀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1920년에 나온 소주는 35도 정도였고요. 그리고 1970년대 이제 25도 정도로 바뀌고 2000년도에 들어서는 20도 이하로 가게 되는데 저 학교 다녔을 때는 25도 정도의 소주를 보통 메인으로 좀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소주 도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어떤
술을 너무 많이 과음을 안 하는 문화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하고 잘 맞으려면은 증류주와 음식을 이렇게 잘 먹는 나라는 실은 우리나라 정도예요. 중국에 뭐 고량주 같은 좀 있긴 하지만서도. 네. 그런데 음식과 잘 맞으려면 발효주가 돼야 되는데 발효주가 알코올 도수가 20도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주 도수가 발효주, 청주나 약주의 도수와 비슷해진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청주랑 약주가 안 팔려요. 아. 네. 소주가 청주와 약주 시장을 다 지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네. 네. 아무래도 가격 차이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은 맥주를 타서 굉장히 그 알코올 도수를 낮게 마신다든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소주 낮추면서 소주가 굉장히 더 영향력이 더 커진 거죠. 소주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생긴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주병 얘기까지 뭐 이렇게 왔는데요. 네. 좀 소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소주 같은 경우에는 국산 농산물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소주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067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술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네. 안 마시는데도 네. 술에 관한 얘기는 흥미와 재미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술을 우리 지식으로 마시는 그럼요. 네, 네. 그것도 괜찮은 술을 방법이죠. 마시고 취하는 것 말고도 이런 다양한 스토리와 문화만으로도 재밌다는 거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그럼 네. 소주에 대한 얘기 해주신 네. 오늘은 어떤 선곡을 해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소주가 이제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런 세대를 아우르는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네. 뭐냐면 최백호 씨의 낭만을 위하여. 그건 소주가 당기는 술입니다. 그렇죠. 소주 네. 대병 문화가 있던 70년대, 80년대 한번 생각하시면서 네.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전통주 칼럼니스트 명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띄워드리고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